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9월 마지막 주 노혜경의 그 엽새입니다. 정확하게는 마지막에서 마이너스 하루 주인데요. 예, 그래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9월이 다 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겠죠. 예,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의 그 엽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지만 노혜경의 그 엽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잘 됐으면 좋겠어. 예, 조합원 방송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어가 들어갑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엽새가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다시 좀 채워보려고 제가 심기일전이라는 것을 했답니다. 어젯밤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다짐의 글, 이런 것도 막 올렸어요. 예, 그 엽새 열심히 잘 해보겠고, 특히, 제가 북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남북한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의 어떤 원점 내지는 빙점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원점 또는 빙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1945년 8월 15일이 아닐까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 사이에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서로 갈라졌지요. 그렇게 갈라진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도 가고 현재로도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1945년 해방공간으로 돌아가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해놓고 현안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겠는데요. 아까 그 방송국에 오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우편함에 이번호 한겨레 21과 시사인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는데요. 시사인의 이번호 특집, 기획 특집이 이 창간 8주년 기념인데요. 반기문 현상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기문 현상 옛날부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벌써 한 2년 정도 전부터 반기문 대망론이 슬슬 고개를 든다는 말도 있었고요. 이제 소위 그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정치권 경험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좀 솔깃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느꼈는데 글을 좀 읽었고 그리고 개혁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또는 심지어 노사모든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모임, 정치적인 시민들의 모임에 발을 담궈서 조금이라도 현실 정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라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제식으로 생각하면 가리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늦게 깨달은 사람이죠. 80년대에도 그 운동권이라고 불릴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정말로 85년부터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집에 갈 때 저도 정말 재빨리 집에 갔습니다. 재빨리 집에 갔다가 노사모 하면서 다시 길바닥으로 복귀를 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늦게 깨달은 사람에 속하는데 저보다 더 늦게 훨씬 더 늦게 감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촛불 때 비로소 세상에 나의 인생의 정치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들도 있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서 비로소 내 인생에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진도라는 것은 굉장히 엄정해서 처음 들어온 분들은 초보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그리고 오래 묵은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는 정말 뭐라고 할까? 이 왕년의 우리가 정말 왜 싫어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또 행동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런 고비들을 한 고비 넘어가고 두 고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면서 차츰차츰 정신적으로 세련되어지고, 이 바랄 수 있는 일과 바랄 수 없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정치인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되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초보자들이 가장 잘 범하는 실수가 그 사람의 언론에 비친 이미지만을 믿고 대망한다라는 겁니다. 대망한다는 게 크게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크게 바란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노풍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야권에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여권에 견고한 조직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어떤 분들에겐 노무현이 정말 신선한 신인이겠지만 실제로 노무현은 1980년대에 인권 변호사로 시작을 해서 80년대 후반에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정치 경력을요. 생각해 보세요. 88년도에 초선 의원이 되었고 2002년도에 대통령이 됐어요. 몇 년에서 안 겁니까? 26년 이상을 정치권에서 시쳇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굴러먹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자기가 처음 알았다고 해서 신선한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착각이 저는 이 반기문 대망론의 상당한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대선이 무려 2년이나 남아있는 지금 현재 이 반기문 대망론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 반기문 대망론은요, 본격 대선 국면에 가면 죽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제풀에 꺾입니다. 고건 대망론하고 비슷해요. 고건 총리가 2006년 7년도에 얼마나 대망론의 대상이었습니까? 하지만 관료 출신들은요, 결코 진창에 뛰어들어가지고 뒹굴면서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재인 대표가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게 만들고 하느냐. 진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연꽃이라는 건 진창에서 피지 결코 맑은 물에서 안 펴요. 인공적으로 맑은 물에서 억지로 누가 피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피워준 꽃을 연꽃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뚫고 나와서 갖은 이 구정물 진흙 이런 것들을 견디고 깨끗하게 꽃을 피워 올릴 때 우리가 그걸 연꽃이라고 부르듯이 정치인들도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정말 험악한 구덩이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는 과정, 이게 압축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몇십 년 걸려서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 겪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라야지 비로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기문은 관료고, 유엔 총장도 보면,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막강한 지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이죠. 반기문 같은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거는 그 앞의 안한 사무총장 때 미국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친미적인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셔오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은 편하게 사무총장 되신 분입니다. 편하게 사무총장 되셨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행보도 물론 저는 개인적인 섭섭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웠을 시절에 이 노무현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고 이명박 정권의 행동은요. 단순히 국내 정치적 정쟁을 넘어서서 인권적으로도 다시 말해서 인류 보편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도 잘못했거든요, 그 사람들. 예, 거기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동북아의 평화를 생각해서라도 평화의 기틀을 다지고 초석을 다졌던 전직 대통령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친노였던 사람들이 반기문 대망론을 가지고 있다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45년 시기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엽서에서 넘어서는 것 같죠. 자, UN 사무총장, 다시 말해서 U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국민들에게 주는 느낌이 각별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분단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UN의 이 영향이 없었다고 하기엔 참 어렵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6.25 전쟁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당사자 군대가 유엔군이었지 않습니까?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운영에서 유엔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적잖이 큽니다. 91년도에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북한은 어떤지 몰라도 남한은 헌법을 위반하면서 동시가입한 거거든요. 뭔 얘기냐. 우리 그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들을 우리의 영토로 한다. 북한도 우리 영토고 개념적으로는 북한은 그냥 이적단체예요. 그런데 그 이적단체를 국가로 인정해서 유엔에 국가로서 동시가입을 했고 외교적으로는 북한과 남한은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끼리의 특수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외교라고 하는 국제관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유엔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그 우리의 분단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름이 아닐 수 없고요. 그 유엔 사무총장을 남한 사람이 했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 대망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곁다리로요. 이 여론조사 안에 어떤 거를 했는가 하면 그 옛날의 대통령, 정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라는 거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항상 습관처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위 노빠니 친노니 하면서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거기에 진보 언론들도 살짝 편승을 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정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는 것에 이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적어도 한 몇 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도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신뢰도 1위는, 참, 뭐라고 할까, 박정희가 부동의 1위였어요. 부동의 1위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순간인가 역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역전을 했냐? 놀라지 마십시오. 2014년도부터 박정희를 아주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을 해서 올해에는 많이 앞질렀습니다. 한 3% 이상 앞질렀어요.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정희의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지를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능가했다는 거. 물론 수치는 비슷비슷해요. 2013년도에는 노 대통령이 28% 그리고 박정희가 37.3%였습니다. 꽤 높았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33%, 박정희가 32.8%. 올해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37.5%, 박정희 전직 대통령 독재자가 34.3%. 올라갔죠.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를 합쳐보면 2013년도까지는 소위 이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들의 지지도가 50%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37.5%와 김대중 대통령이 12.8%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두 대통령을 합치면 50%가 조금 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들이 제왕적이고 독재적인 사회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을 두 번째로 좋아하고 민중적이고 민주적이며 보수로부터 사회주의자 소리를 듣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등이라는 것.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다소간 공화주의적인, 저는 공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화주의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를 압도적으로 선호를 하고 그 선호도가 독재적인 지도자보다는 민주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좀 더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미래를 바라는가 하는 건 잘 보입니다.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읽어서 정말 여기에 맞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던 관계없이 정치권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 껍데기를 살아있는 채로 자기 껍데기를 뺏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그 피투성이 그 몸으로 국민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할 때만이 그가 우리의 깃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45년도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 해방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분단은 분명히 해방 공간에 겉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역사라는 것은 정말 개화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일제가 우리를 강점을 하면서 그 일제 하에서 소위 말하는 조국 광복이죠. 예, 조국 광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이 좌우 진영으로 갈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미소라고 하는 두 개의 진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우리 분단 공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드디어 6.25라고 하는 전쟁으로 빵 터져버린 건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적대하고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 왜 현장에서 그 시기를 찾아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그 옆에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성혜랑이라고 하는 북한의 소설가가 쓴 일종의 자전적인 그 에세이인데요. 등나무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인 그 영화배우 성혜림의 언니인데, 그 한편으로는 소설가이기도 했어요. 예. 이분이 자기 엄마와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자기 여동생 이야기, 자기 가족 이야기를 쭉 엮어가지고 썼던 등나무집이라고 하는 책은 소설은 아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곳의 어떤 그 내밀한 뒷이야기와 아주 깊은 궁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1945년에서 그 50년 사이의 해방 공간에서 소위 이 사회주의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갔던가 하는 걸 정말 옆에서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줘요. 이 성혜랑 자매의 아버지의 이름은 성유경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성유경이라고 하는 분이 거창인가 하는 어떤 경상도 집안, 창녕인가 거창인가 굉장히 갑부집 아들이었어요. 이 갑부집 아들이 그 북한으로 1948년 이전에 38선이 완전히 폐쇄되기 전이죠. 북한으로 올라갈 때 가산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청계천을 일대의 서점들을 몽땅 다 뒤져서 외국어 사전 있지 않습니까? 뭐 영한사전, 한영사전, 뭐 한불사전, 불안사전, 뭐 이런 종류의 사전들을, 물론 그때는 일본어로 된 사전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불사전, 뭐 불일사전, 일영사전, 영일사전, 일러사전, 러일사전,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리어카에다가 사전을 잔뜩 사서 싣고서는, 소달구지에 싣고서는 38섬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갔던 지식인들은 지식을 통해서 저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보리라라고 하는 꿈을 품고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한편으로는 소달구지를 몰고 38선을 돌파해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때의 38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가 있었으나 삼엄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하게 해주죠. 예, 소들이 울 것이고 삐그덕거릴 것이고 달구지가 덜거덕 건너갈 것이고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사전들을 잔뜩 실었을 테니까 그 소음도 상당했겠지만, 방을 도와서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이 경비병들이 사차치 수색을 해서 총을 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하지 않았을 테니까 건너갔겠죠. 그래서 흡사 이 시기에는 38선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분단선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자유왕래가 가능했을까라는 착각을 조금 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 제목은 민간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민간인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군인하고 다른 사람이죠. 군인하고 다른 사람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라고 말할 때는 공인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시 제목이 민간인입니다. 시는 굉장히 쉽습니다.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 앞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이렇게 짧은 시예요. 굉장히 짧고 천년은 그냥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1947년 봄 심야입니다. 1947년 봄이라고 하면 해방된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장소는 해주바다입니다. 해주가 어떤 지역이냐? 38선이 도시를 딱 가로지르는 그런 곳이죠. 언젠가 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김상호라고 하는 시인이 해주 사람인데 이분이 1945년 8월 17일 조선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그러니까 해방 후 공산당원 1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 이 양반이 해주에서 해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을 하면서 일종의 그 레지스탕스입니다. 서로 레지스탕스 이남의 그러니까 남쪽의 이 민병대들과 북쪽의 민병대들과 서로 막 전투도 벌이고 하던 시절이 이 시절인데요. 바로 그 해주바다입니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즉 이 용당포 앞바다에 38선이 지나가고 있고 조각배 하나가 사람들 민간인들을 가득 싣고 용당포의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죠. 모르죠. 북에서 남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을 잘못했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배인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배였을 겁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서 타고 캄캄한 밤중에 몰래 노를 저어서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아기 하나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밤중의 검은 밤바다에 애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남과 북을 서로 경계하던 군인들이 이 울음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있었던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을 터뜨린 영아를 바로 그 용당포 앞바다에 집어넣어 버리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인은 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몇 해나 지나서도 이 시를 썼던 때가 그 순간으로부터 20몇 해나 지났다라는 것이니까 아마 1967년 내지는 1970년 무렵이 되겠죠. 이렇게 지나서도 아무도 그 수심을 모릅니다. 실제 수심을 모르겠습니까? 천안함이 이렇게 가라앉은 데보다는 조금 더 깊겠죠. 그런 정도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수심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영아를 바다에 던질 때 그 엄마의 가슴에 영아가 가라앉았겠죠. 엄마만이겠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이 영아가 가라앉았겠죠. 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민간인인 거죠. 어떻습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군인들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단지 울었다는 죄목만으로 어린아기가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다가올 전쟁의 전초전이죠. 자, 이미 38선 선상에서 남으로 오거나 북으로 가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른 무고한 생명을 희생을 시키지 않으면 넘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고, 이 상황은 앞으로의 전쟁의 전초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수심 깊은, 수심을 알 수 없는 바다 같은
검은 침묵을 가슴에 담고 사는 민족이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남쪽과 북쪽이 양쪽 다 조금씩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조짐도 막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방 공간에서 어째서 우리가 3.8선으로 분단을 당하고, 어째서 이렇게 각기 총을 겨누게 되었던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봐도 지나치지 않은 일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카이로 협정이라든가 이런 이 미소 간에, 그리고 이제 이 연합군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일본의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겠죠. 아무리 좋게 봐줘도 우리가 제대로 군대를 만들어 독립군을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벌여서 만약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더라면 우리가 분단되지는 않았겠지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문소영 기자의 말처럼 참으로 조선의 못난 개항이 그 못난 운명의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할 때가 사실은 가끔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아정인수격인 사람이라서요. 우리 민족이 못나서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등 일본이 우리의 근대화를 그래도 결과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등 이런 말을 들으면요. 평소에 제가 좀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막 뚜껑이 막 열려서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이씨 이러면서 근데 가끔 가다가는 그래 우린 참 못난 데가 있었고 그 못난 데를 직시해야지만이 오늘의 우리의 못남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꼭 참고 공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45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개화기로 돌아가는데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옆으로 새는 게 아니고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화기 시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개항을 하고 유신을 하고 하던 이 시기, 이 19세기죠. 19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가 그야말로 영토를 마구마구 확장을 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세계제 1차 대전이 제국주의들의 충돌, 제국주의들의 이 충돌의 결과로 결국은 이게 세계적인 전쟁으로 벌어져 버렸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바일 거고요. 세계제 2차 대전도 엄밀하게 말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그야말로 마지막 교통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터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의 판도를 다시 규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2차 대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세계대전은 결국은 19세기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각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발효를 하는데 이 동북아의 조그마한 나라들,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이 이런 제국주의의 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정말 많이 갈린 거죠.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사회였고 일본은 영주들이 제각기 이렇게 분할해서 지배하는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제 국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개방을 하고 서구의 문명에 익숙해졌다? 참, 이럴 때 참 단어 고르기가 참 쉽지 않군요. 서구의 문명에 적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사람들은요, 적응이 중국이 나중에 얘기했듯이 동도석이니 이런 왜 동양의 도에다가 서양의 기술 그러니까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이 테크닉 이런 식이 아니고 아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영혼까지를 흰둥이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결과 그야말로 커다란 먹을거리로 전략한 중국과 그 옆에 붙어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조선은 먹이가 되고요.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들, 미국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프랑스니 하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동아시아를 뜯어먹는 제국주의 승냥이들이 발열해
가람을 했다. 아니, 제국주의 승냥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아시다시피 개화기에 우리가 직면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결국은 우리의 45년을 만들어낸 거죠. 생각해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군사적 강압을 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은 제국이었지만 그 지배청이 얼마나 무능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중열사를 헤이그에 파견하기도 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고종 황제는 나름 민중을 위했고 우리의 독립을 수호하려고 애썼으며 이완용이 같은 이런 놈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과연 고종 황제가 민중의 고통을 염려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완용이든 고종 황제든 이완용 무리든 누구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좋을까? 국가라고 하는 것 내지는 소위 길바닥에서 먹고 살려고 꼬물거리고 있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어서 운명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 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의 우리 상위 1%의 사람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도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의 지금 형편이 구한말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 나라의 소위 사회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국민들을 자기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점이죠. 물론 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중국적자다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버리고 미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친일파 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대한제국 지배층이 얼마나 이 무능하고 심지어 부패하기까지 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는 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구한말의 우리의 민중들은 그런 왕조를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의병은 일으켰어도 혁명은 못 일으켰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촛불은 들었어도 혁명은 못 일으키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게 촛불은 일으켜도 참 할 말이 없네요. 혁명은 못 일으키는 이 구한말의 민중들이 결국 45년의 분단의 비극을 불러왔다면 분단의 비극은 어디로 갑니까? 전쟁으로 가죠. 저는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본, 중국, 미국 등등이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또다시 본의 아니게 휘말릴 가능성,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벌어졌듯이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실제로 현대의 전쟁은 총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터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아요. 45년을 생각을 하니까 19세기 말과 지금 현재가 동시에 보이는군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어쨌거나요. 자, 해방 공간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의 사이에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김구 선생이 그러셨다죠. 해방이 일본이 열흘만 늦게 항복 선언을 했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군대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국가하고 싸워서 해방을 쟁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지도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잘 알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 일본 공산당의 도움 아래 만주를 거점 삼아서 신흥무관학교 같은 것도 세우고 거기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전쟁도 어떻게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나중에 상해에 있다가 중경으로 옮겨가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흥문관학교 등등에서 길러져 왔던 우리의 그 군대가 연합군과 함께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그룹들은 항일 무장투쟁, 그 북한에서 주로 내세우는 자기들의 역사의 정통성인데요.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만주에서 일본의 토벌에 쫓겨서 결국은 소련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40년대에는 이미 만주가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본의 그 손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독립군들을 도우는 그 마을들을 완전히 일본이 완전히 쑥대밭 정도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없애버리는 거,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는 거,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 하는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고, 소위 그 이 백두산 기슭을 타고 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소련으로 넘어가고 했었죠. 이러한 항일 연군들이 있고 해서 이 두 갈래의 군대가 한쪽은 연합군과 함께, 한쪽은 소련군과 함께 이 일본하고 맞서서 싸웠는데, 이게 겉으로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군대가 먼저 연합군보다 먼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에서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부분들이죠. 슬프고 비극적인 부분들이고 적어도 이 군대가 이 8.15 이전에 또는 일본이 조금 더 늦게 항복을 해서 우리 군대가 들어오고 우리 군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 우리 독립군이죠. 우리 독립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 이 일본이 항복을 했더라면 아마도 연합군들이 전후 일본을 처리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전리품 나누기잖아요. 전리품 나누기 할 때 휩쓸려 가지 않고 나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협상력이라는 것이 생겼을 테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고 결국은 반토막 나버리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서로 자신의 종주국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45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고 난 다음 1945년이 오기까지 우리 민족들이 놀고 있지는 않았어요. 며칠 전에 어떤 아주 괴상한 그 고려대 교수라는 자가 참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돈을 받고 했고 무지무지하게 돈 많이 벌었다는 둥, 일제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근대화시켜줬는지 아느냐는 둥, 막 이딴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죠.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집 앞에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총을 들고 서 있어야지만 강압은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인 강압의 분위기와 문화적인 강압과 그리고 문화적인 세뇌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먹고 사니즘을 식민 종주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실 꼼짝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겉으로는 부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 가운데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36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싸운 끝에 적어도 몇몇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우리의 코리아의 제대로 된 이름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은 싸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본이고 니네들이 짝퉁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에게 항상 고맙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의 이 비정상적인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들 마음속으로 애를 되게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애를 쓰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혜경의 그 엽세 아직 45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5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 해방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오랫동안 길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돈다님께서 열흘 늦어졌다면 일본이 분단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들도 있죠. 우리 독립군이 우리 땅을 먼저 차지했더라면 우리가 절대 분단 안 되죠. 그러면 소련과 미국은 아마도 일본을 나눠 먹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의하지만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없는 법.
너무나 슬픈 역사를 우리는 안고 가야 됩니다. 오늘의 그 엽세 여기서 이만 맺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